녹화를 지난번에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못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걸 올려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어쨌든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면역학의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이제 먼저 아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면역계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차 림프기관, 그리고 2차 림프기관, 뭐 혹은 이제 뭐 1차 면역계, 2차 면역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프라이머리 림포이드 오간에는 이제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는 기관을 얘기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면역계 그러면은 주로 예전에 얘기하던 면역계는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면역계는 주로 이제 그 적응 면역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의 면역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적응 면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인데 뒤에 가서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근데 예전에는 적응 면역만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응 면역 기준으로 보면은 1차 림프 기관은 이 림프구들이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림프구들이 다른 이제 혈액세포와 마찬가지로 이제 골수에서 처음에 만들어지고요. 이게 B세포 같은 경우에는 골수에서 만들어가지고 골수에서 이제 성장을 해요. 근데 T세포 같은 경우에는 가슴샘으로 가가지고 가슴샘에서 이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림프구들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림프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기관들이 이제 1차 림프 기관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차 림프 기관에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이게 이전까지는 거의 이제 그 스템셀들, 줄기세포들이 대부분인데 줄기세포에서 림프구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나오게 되면은 혈액하고 림프를 이동해 가지고 2차 림프 기관에 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2차 림프 기관에는 뭐가 있냐? 림프절, 림프노드가 있고요. 그리고 스플린, 그리고 점막 연관 림프 조직.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 안면부에 있는 무슨 톤실이나 아니면은 장관계에 있는 뭐 페이어스 패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점막에 존재하는 림프절과 비슷한 유사한 기관들을 얘기해요. 여기에 이제 림프 세포들이 그러니까 림프구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1차 림프기관과 2차 림프기관에 있는 림프구들이 모여가지고 면역계를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뭐 얘기를 말로 해가지고 이게 감이 잘 안 올 테니까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보면은 골수는 어디 있냐면은 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큰 뼈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많이 있는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골수가 주로 만들어지는 기관 중에 하나가 이 피머예요. 그래서 우리 허벅지에 있는 제일 큰 뼈가 이제 피머고요. 그 안에 뼈를 이제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은 뼈 안에 뼈가 이렇게 안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안에가 이렇게 뭐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비어 있는 공간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안에 이제 줄기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줄기세포들이 분화를 하면서 여기서 다양한 혈액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 혈액 안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 이게 뭐 피모에만 이런 게 있냐? 그럼 아니에요. 모든 긴 뼈들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뭐 갈비뼈나 아니면은 우리 뭐 이 골반뼈 같은 건 크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뼈들이 우리 뼈들이 이제 잘라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안에가 좀 이렇게 얼기설기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기관 안에서 혈액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혈액들이 실제로 이제 뭐 림프구로 가기도 하고 림프계로 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그 혈관으로 가기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의 이제 혈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혈액에 있는 그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분화가 돼가지고 다양한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진 건 대부분 이제 정구세포들이죠. 그래서 얘들은 정구세포라는 거는 이제 전단계 세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단계 세포들은 실제로 얘들이 기능을 하지는 못하는 세포예요. 아직은. 근데 얘들이 완전히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포가 되면은 얘들이 이제 말초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 조직으로 이동을 해야지 이제 얘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1차 림프기관이나 뭐 2차 림프기관 뭐냐면은 1차 림프기관 일단은 여기 이제 B셀이나 T셀 림프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림프구들이 만들어지는 기관이 일단 다 골수예요. 골수에서 림프구들이 다른 세포와 마찬가지로 다 만들어지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정구세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구세포에서 정구세포는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얘들이 실제로 기능을 하려면은 실제로 B 림프구나 아니면 T 림프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구세포에서 B 림프구가 실제로 B 림프구 정구세포에서 B 림프구가 되는 거는
골수에서 그냥 만들어져 가지고 골수에서 실제로 비림프가 돼서 이제 밖으로 이제 말초 조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B세포 입장에서 보면 골수가 B세포, 정구세포가 분화되는 기관이면서 이제 B림프구로 완성되는 기관인 거예요. 근데 일부의 이제 림프구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정구세포가 이제 가슴샘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가슴샘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실제로 기능을 할 수 있는 T 림프구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샘까지는 B셀이나 T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1차 림프기관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 이 림프구들이 이동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능을 하는 모든 오르간들을 다 이제 2차 림프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포들을 책에서 이제 분류를 한 것들을 보면은 이 뭐 B세포나 T세포 림프구들 말고도 실제로 면역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적혈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혈액에 있는 대부분의 백혈구들은 다 면역에 관련되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거를 뭐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뭐 골수계 세포 그리고 뒤에 보면은 골수계 세포에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라는 거죠. 골수계 세포에 과립구하고 항원 전달 세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과립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병원체에 침입했을 때 최초로 반응해가지고 그것들의 어떤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호중구, 호상구, 비만세포 및 호영구 뭐 이런 것들이 과립구에 해당이 되고요. 항원 전달 세포는 얘들이 좀 기능이 다른데 뒤에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근데 림프계 세포에게 병원체의 존재를 알려주는 세포를 얘기해요. 여기에는 단핵구, 큰 포식 세포, 수지상 세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제가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건데 딱 지금 봐도 이게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닌가요? 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더라도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뒤에 가서 조금씩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세포를 설명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과립구에는 호영구, 호중구, 호상구가 있어요. 그래서 호영구 베조필이고요. 베조필 그리고 호중구 뉴트로필이고 그리고 호상구 이제 에오시노필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면은 여기 이게 뭐 뉴트로필은 이제 중간쯤 돼가지고 색깔이 이제 가운데쯤 있고요. 에오시노필은 약간 빨간색 과립들이 있고 베조필은 약간 보라색의 과립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보면은 다 지금 얘들이 과립구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핵이 이렇게 많이 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그 그래뉼들이 이제 여러 개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얘네들은 하는 역할들이 약간씩은 다른데 호영구나 비만세포, 베조필이나 비만세포들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중구들은 우리 이제 고름 같은 거 생기면은 거기에 생기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다 이제 뉴트로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케모카인에 반응해가지고 감염 부위 조직으로 이동해가지고 포식작용을 한다. 그리고 얘들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자, 모르는 말이 많죠, 뭔가. 그래서 자, 고름에 존재하는 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는데, 자, 케모카인이라는 모르는 말이 나왔어. 그리고 감염 부위로 이동해가지고 포식작용을 한다. 포식작용은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파고사이토시스예요. 얘는 뭔가를 다른 물질들을 잡아먹는 거를 포식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다른 세포를 잡아먹거나 아니면은 다른 병원체를 이제 잡아먹거나 그래서 잡아먹은 다음에 그거를 제거하는 작용을 이제 포식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계의 세포들은 포식작용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중구는 이제 포식작용을 하는데 포식작용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케모카인과 사이토카인을 이제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봅시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은 케모카인은 사이토카인의 일종이고요. 얘는 어쨌든 케모카인에 반응해가지고 감염 부위 세포로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케모카인이 이게 감염 부위로 이동하게 하는데 뭔가 작용하는 어떤 물질인가 보다 뭐 그런 짐작은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사이토카인은 뭔가 얘가 반응을 해가지고 호중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분비를 해가지고 뭔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작용하는 뭔가 어떤 물질인가 보다 뭐 그런 짐작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뒤에 조금 정의는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상구는 조직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포식 세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산성 과립, 호산성 빨간색 과립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 기생충막에 손상을 유도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구는 에오지노필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얘도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 기생충 감염 시에 약간 증가될 수 있는 세포고, 그리고 에오지노필이 앞에서는 여기 책에서는 얘기가 안 되는데 베조필이 알레르기 반응에 반응한다고 얘기가 됐지만 에오지노필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 내에 이 뉴트로필이나 에오지노필이나 베조필에 일정 비율이 있어요. 적혈구를 따지면은 예를 들면 적혈구는 뭐 혈중의 몇 프로 정도가 적혈구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아져도 문제고 너무 적어져도 문제잖아요. 뉴트로필, 에오지노필, 베조필 다 우리 몸에서 퍼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퍼센트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에오지노필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뭔가 기생충 감염이 됐던지 아니면 이 사람은 알러지 반응이 있구나. 지금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뉴트로필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뭔가 염증 반응이 있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무슨 뭐 세균 같은 게 감염됐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보면은 혈액 검사 우리 뭐 병원 가면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루틴한 혈액 검사에서 다 이런 이제 그 혈액의 비율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거 이제 과립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뒤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여기 항원 전달세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골수계에 있는 항원 전달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자, 이거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임채윤 학생, 채윤아, 요것 좀 읽어줄 수 있어? 감염 부위에서 여기 제시한다. 마이크 되니? 채윤아? 안 되니? 뭔가 채팅에 쓰고 있니? 저 지금 열람실이라서. 열람실이야? 알았어. 자, 그러면 내가 그냥 읽을게요. 자, 이거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나 한번 봐봐요. 자, 감염 부위에서 병원체와 접촉한 후 다양한 케모카인과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한편 포획한 병원체 단백을 펩티드겠죠? 제가 잘못 썼나? 펩티드로 분해하고 그리고 이들 펩티드 항원들을 주 조직 적합 복합체에 결합시켜 세포 표면에 제시한다. 자, 이게 골수계 항원 전달 세포의 기능이에요. 누가 집일까? 준범아, 집이니? 방이니? 마이크 되니? 네, 방입니다. 자, 지금 읽은 부분이 이해가 되니? 무슨 얘기인지? 이 세포는 무슨 기능을 하는 세포일까? 잘은 어, 모르겠습니다. 약간 암호문 같지, 뭔가.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책에 교과서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골수계 항원 제시 전달 세포의 기능이라고 이제 써놓은 건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제 학생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얘들의 기능을 이제 저는 알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어떤 특정 기능을 한다는 거는 이제 뭔가 중요한 기능을 하긴 해요. 그래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기능은 뒤에 제가 T세포 얘기할 때 다음 시간에 MHC와 T세포를 얘기할 때 이걸 같이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만도 뭐 1시간 이렇게 수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일단 그럼 요거는 조금 접어두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좀 자세히 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만 봅시다. 자, 골수계 항원 전달 세포에는 어떤 세포가 있는지만 봅시다. 보면은 큰 포식 세포, 이름이 한글로 이제 두 가지인데 얘가 영어로는 뭐냐면은 매크로파지예요. 그래서 매크로파지라는 세포가 있는데 얘가 한글로는 큰 포식 세포라기도 하고 아니면 대식 세포라는 말로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덴드라이틱 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은 이제 뭐 가지세포라는 말도 쓰고 수지상세포라는 말도 써요. 처음에 아마 이게 다 뒤에 가로친 것들이 한자였던 것 같은데 한자를 한글로 바꾸다 보니 이게 이름이 이제 두 가지가 되는 이상한 이제 그 현상이 생겼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세포는 골식의 항원 전달 세포, 항원 전달 세포는 영어로 뭐냐면은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젠을 전달해주는 항원을 전달해주는 뭔가 세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포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세포가 큰 포식 세포와 가지 세포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들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세포들이 이동하면서 다양한 조직에 상주하는 포식 세포로 분할을 하는 세포들이다. 자, 이것도 조금 약간 아무문 같긴 한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이제 조직에 가가지고 이러한 단핵구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존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혈액에 있을 때는 얘들이 단핵구예요. 모노사이트라는 이제 단핵구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얘들의 간에 가면은 분할을 해가지고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뭔가를 잡아먹고 항원을 전달해주는 세포로 작용을 하는데 얘들의 간에 가서는 간에 있는 이런 그 단핵구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매크로파지죠. 간에 가면 이제 분할을 하는데 다른 조직에 가면 이제 매크로파지로 다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매크로파지로 분할을 하고 나서 우리들이 이걸 다 대식세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조직에 따라 가지고 다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직과학이나 병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름을 그냥 붙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매크로파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간에서는 이 쿠퍼셀 이제 이 KUPFFER 셀 쿠퍼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신장에 가니까 신장에서는 뭐 메잔지알 매크로파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요. 폐에 가니까 폐에서는 여기서 이제 매크로파지라고 붙였는데 주로 여기서는 알베올라 매크로파지라고 또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리고 뇌에 가면은 뇌에서는 이제 마이크로글라이알 셀 이게 다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이 이름들이 다 사실은 매크로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얘들이 다 모든 조직에 다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들이 하는 역할이 항원을 포식해가지고 그거를 림프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데 뭐 활성화시키는 어떤 시작되는 세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조직에 다 존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조직에 다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다 기본적으로는 다 매크로파지지만 조직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붙여놓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간에서는 쿠퍼셀, 뭐 이런 메잔지알셀, 아니면은 마이크로글라이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름을 붙여놨는데 사실은 다 매크로파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보면은 항원을 전달하는 세포에는 크게 보면은 배식 세포가 있고 이제 가지 세포, 덴드라이틱 셀이 있는데 두 가지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분화가 어디서 분화가 된 거냐면은 단핵구에서 분화가 된 거예요. 혈액에 있을 때는 단핵구였다가 얘들이 조직에 가면서 매크로파지로 이제 분화가 되는 건데 매크로파지의 이름이 조직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덴드라이틱 셀은 또 다른 세포인데 둘 중에 이 항원 전달 세포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어느 게 더 잘하냐 하면은 이 덴드라이틱 셀이 조금 더 잘해요. 그래서 이 가지 세포라고 부르는 덴드라이틱 셀이 중요한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항원을 전달해 주는 주요 세포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놓고 자, 세포들의 종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림프계 세포들이에요. 림프계로 넘어가면은 림프구는 형태학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생긴 게 다 똑같아요. 아까 보면은 이 과립구는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현미경에서 보면은 이름을 보고 아 이거는 딱 보니까 에오지노필이군, 이거는 뉴트로필이군 이게 구분이 되는데 매크로파지도 보면 아 이건 모노사이트네. 그리고 매크로파지들은 이게 보면은 매크로파지 마이크로글라이아 셀이야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딱 보면 그냥 림프구예요. 림포사이트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림포사이트가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것들은 이 중에 어떤 것들은 뭐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이제 뭐 세포를 죽이는 기능을 하는 세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얘들의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크게 하다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뭐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주요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세포, 이거 원래 B림포사이트인데 제가 이제 면역학에서는 주로 그냥 B셀, T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B세포나 T세포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림프구, T림프구, 그리고 자연살해 세포라고 그래가지고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셀이 있어요. 그래서 NK세포라는 셀이 있는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생긴 거 똑같이 생겼다면 어떻게 구분해?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자세히 보면 알 수 없고요. 얘들이 표면에 발현하는 단백질이 좀 종류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표면의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이 이제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이 얘는 발현하는 단백질을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B세포네, 얘는 T세포네,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특징적인 단백에 따라 분류를 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얘들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림프기관에서는 림프구가 성숙되는 기관을 1차 림프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B림프구는 골수에서 애들이 성숙이 되고 그리고 T림프구는 가슴점에서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얘들이 실제로 어디 있나를 보니까 자,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림프입니다. 림프. 그래서 얘들이 우리 몸에 있는 그 혈관과 더불어서 림프 관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혈관보다도 굉장히 작아가지고 이게 눈으로 사실은 실제로 해부학할 때도 해부를 해봐도 이거를 림프 이 관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림프들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림프절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림프 노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작아가지고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림프절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몸에. 그리고 얘들이 특히 어떤 때 잘 보이냐면은 염증이 있는 부위에서는 림프절들이 많이 부어올라요. 여러분들 뭐 경험해봤을 거예요. 감기나 뭐 감기 좀 심하게 걸리거나 그러면은 목에 있는 림프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걸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목감기 같은 거 걸리면은 목 이렇게 부어오르면서 목에 있는 이제 톤실들이 부어가지고 이제 커지면은 좀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림프들이 모여 있는 이런 기관들을 이제 림프노드 혹은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세컨더리 림포이드 오간, 2차 림프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림프가 활성화되는 기관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비장도 뭐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방연관 림프 조직, 말트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게 편도, 충수, 뭐 장내층 파이어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여러 군데 이제 퍼져 있고요. 가슴샘은 여기 심장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 갈비뼈 가운데 보면은 이걸 흉추라고 그러나? 여기, 가운데 있는 뼈 안쪽에 이 심장하고 이제 가슴에 있는 가운데 있는 뼈 사이에 이제 가슴샘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가슴샘에서 이제 T 림프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기관이 있고요. 골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이제 큰 뼈 안에 다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림프절들은 우리 온몸에 퍼져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여기 뭐 비장, 스플린은 이쪽 뒤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등 쪽에 있는 신장 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말트, 뭐 편도는 이제 목 있는데 이쪽에 있을 거고, 충수는 우리 아는 그 맹장 있는 쪽에 이쪽에 있을 거고, 장 내층 파이어바는 이거는 장관 내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 점막 안쪽에 림프 안에 내용물을 보면은 실제로 림프절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의 구조물들이 장 내막 쪽에 안에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페이어스 패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 내막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컨더리 오간이고, 그러면 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면역계라는 거는 어느 한 군데로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온몸에 퍼져 있다. 근데 일단 림프구가 만들어지는 기관이나 아니면은 일단 백혈구들이 만들어지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T 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들어진 림프구들이 가슴샘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가슴샘에서 이제 T 림프구들이 성숙이 된다. 성숙된 B셀이나 T셀 그리고 모든 이제 백혈구들은 대부분 다 이제 혈액이나 아니면 림프계를 계속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들이 우리 몸에서 어디에서 염증이 있는지, 어디에서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오는지 그걸 계속 감시를 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이 다리 주변에서 뭔가 상처가 났어요. 그럼 외부에서 이제 병원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병원체가 들어온 부위로 이제 림프계를 이동하던 이제 모든 이제 백혈구들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동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백혈구들이랑 이제 병원체들이랑 싸우기 시작하겠죠. 근데 여기서만 이제 싸워가지고 바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중에 일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항원 전달 세포 같은 것들이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이런 림프절로 이동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이제 림프절로 이동을 해요. 그럼 림프절의 역할은 뭐냐면은 무슨 뭐 약간 전진 기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싸움이 있으면은 뭔가 여기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일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싸울 수 있는 이제 다른 림프구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 싸울 수 있는 적지로 이제 훈련된 림프구들을 이쪽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훈련된 애들이 가가지고 여기서 다시 싸움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제거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상처가 있거나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올 수 있는 병원체가 들어올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어디는 이게 림프노드로 존재를 할 거고 장 점막 같은 데서는 이런 뭐 이런 충수나 아니면 장 내층 파이어방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혈액 내에서 주로 서큘레이션 할 때 뭐가 들어오면은 거기서 주로 작용하는 건 이제 비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림프 개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해부학적 구조를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어떤 특징적인 세포들이 백혈구들이 존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제가 책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내용들을 보고 요 뒤에는 주로 이제 PPT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 읽어봐도 좋은데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보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하면 되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그냥. 그리고 아니면은 제가 설명한 이거를 녹화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보시고 이걸 설명을 듣고 나서 책을 읽으면은 훨씬 내용이 좀 쉬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선천면역의 주요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면역계는 요걸 그냥 제가 이제 그냥 면역계를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그려봤어요. 도식을 만들어봤는데 면역계라는 건 크게 보면은 이제 선천면역계와 적응면역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천면역은 네이티브 이뮤니티 혹은 인네이트 이뮤니티 뭐 요즘엔 인네이트 이뮤니티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네이트 이뮤니티 선천면역 그래서 얘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면역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기랑 여러분들 나이 20대랑 누가 더 면역력이 좋겠어요? 누가 더 면역력이 좋을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규민아, 김규민? 자, 아기랑 여러분 나이의 청년이랑 누가 더 면역력이 좋을까? 저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왜 면역력이 성인이 더 좋을까? 아기보다? 오래 살면서 많이 겪어봐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우리들 겪어봐서 그렇다. 됐어. 고마워. 자, 겪어봐서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들이 그런 병원체에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면역계는 발달을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발달을 하는 면역도 있고 발달을 하지 않는 면역도 있어요. 선천면역이라는 거는 발달을 하지 않는 면역이에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갖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노인이 돼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면역계가 선천면역이라는 겁니다. 선천면역에는 뭐가 있냐? 좀 피부가 뭐 아기랑 우리랑 뭐가 다르겠어요. 겉에 있는 건데. 점막이 뭐 아기라고 없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뒤에 설명했지만 보책이라는 게 있고요. 식세포, 아까 얘기한 뭐 그 백혈구들, 뭐 에오즈노필, 베조필, 뉴트로필 이런 거는
아기도 가지고 있는 거고 성인도 가지고 있고 노인도 있고 뭐 식세포 작용은 모든 사람에서 다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식세포가 뭐 우리가 아기의 식세포보다 성인의 식세포가 더 뭔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더 잘 잡아먹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병원체나 뭔가 뭐 외부에서 다른 물질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천면역은 그런 건데 아까 이제 규민이가 얘기했던 그 성인이 되면은 병원체에 더 노출이 많이 되면서 면역력이 더 좋아진다 하는 부분은 다 이 적응 면역에 해당됩니다. 적응 면역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댑티브 이뮤니티 혹은 스페시픽 이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은 위에 거는 이걸 먼저 해야 돼. 적응 면역에 해당되는 거는 림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B세포건 T세포건 뭐 그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림프구에 의한 면역 작용이 적응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림프구 이외의 모든 면역 반응은 다 선천 면역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래서 자, 적응 면역 안에는 또 조금 나눠 보면은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있습니다. 이름으로는 어렵지만 정의를 해보면은 체액성 면역은 우리 몸에 있는 혈청, 그러니까 혈액을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를 하면은 바닥에 이제 적혈구가 가라앉죠. 적혈구가 가라앉고 그 위에 이제 약간 투명한 이제 액체들이 남게 되는데 그걸 체액이라고 그래요. 그 체액에 의해서 생기는 면역 반응을 다 우리들이 체액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체액 안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기는 세포를 다 제거한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뭐 세포 이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한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성분들이 뭐냐면 항체예요, 항체.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라는 거는 항체에 의해서 유발되는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세포성 면역이라는 거는 림프구에 의한 면역이라고 했잖아요, 둘 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항체에 의한 면역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항체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얘는 항체다. 항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항체는 얘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안 되네. 자, 항체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항체는 비림프구에서 항체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림프구에 의해서 생기는 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만들어진 항체가 체액 속에 존재를 하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들을 이제 체액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포성 면역이라는 거는 얘는 T세포에 의해서 생기는 면역이에요. 아까 림프구가 B셀하고 T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T세포에 의해서 생기는 면역인데 T세포의 주요 기능은 뭐냐면은 T세포는 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세포를 죽이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기는 한데 정상적인 기능을 잘 못하는 세포들 예를 들면 뭐 암세포 아니면은 얘들이 뭐 염증 반응이 너무 뭐 심해져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세포들 아니면 포식작용을 했는데 더 이상 죽고 있지 않는 세포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세포들을 직접 이제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또는 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T세포입니다. 그래서 T세포의 기능은 뭐 또 하나 더 있기는 한데 그거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요 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안 보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리고 설명할 수 있으면은 이번 시간에 할 역할을 웬만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선천면역과 적응면역이 있고 선천면역은 우리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 적응면역은 우리가 외부의 병원체에 노출되면 될수록 점점 좋아지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체액성 면역이라는 거는 비세포에서 아까 항체가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항체가 외부에서 노출되면 노출이 많이 될수록 다양한 항체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코로나 있을 때도 지금 우리가 항체가 없어가지고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으면은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도하려고 그러는 건데
결국은 휴머럴 이뮤니티를 유도해가지고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안 되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게 이제 백신이고요. 그리고 세포성 면역은 T세포에 의해 가지고 세포를 죽일 수 있는 T 림프구를 발달시켜서 작용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셀룰라 이뮤니티, 세포성 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림프구에 의해서 유도되는 면역 반응을 우리들이 적응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외부의 항원에 노출이, 그러니까 병원체에 노출이 되면 많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 노인이 되면 왜 떨어지냐? 자, 왜 노인이 되면은 이게 점점 노출되는 항원이 점점 많아지니까 면역력은 끊임없이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노인이 되면은 세포의 기능 활성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예요. 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을 하면은 백시네이션 하면은 대부분 인플루엔자 백신 맞으면은 그냥 여러분 청년이나 아니면 청장년층에서 백신이 실제로 작용해가지고 항체가 만들 확률이 한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치면은 60대가 넘어가면은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세포의 활성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은 많이 되셨지만 나이가 많이 들수록 많이 노출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새로운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새로 반응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얘들이 노출된 것 자체가 적기 때문에 계속 노출이 많이 돼야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양한 항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이제 뭐 이런 T세포나 B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면역력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자, 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쉽시다. 10분 쉬었다가 3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예,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 설명한 내용이라 쭉쭉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선천면역의 구성 요소. 그러면 선천면역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느냐? 1차 방어선, 아까 얘기한 대로 물리적 방어 체계로 피부나 상피, 점막, 선모작용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피부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피부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대표적인 피부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화상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상을 당하면 피부가 이제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굉장히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병원 가면 해보겠지만 화상을 입어서 온 환자들은 우리들이 제일 중요하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매일 드레싱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것들을 갖다가 새로 이제 뭐 깔아주고 감염 안 되게 해주고 감염이 되면은 치료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엄청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래서 이게 피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물리적 방어 체계가 되고요. 이게 뭐 점막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구강 안에 이제 손상이 되면은 감염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잇몸이 뭐 혀 깨물거나 아니면은 입 안에 있는 뭐 상처 같은 거 생기면은 거기 염증 같은 거 되게 금방 나잖아요. 그래서 점막에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방어 체계로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선모작용은 뭐냐면은 우리 뭐 기관지 같은 데 보면은 이게 그냥 이제 상피세포가 아니라 상피에 이렇게 털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 가지고 계속 이제 바깥으로 이제 이물질을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모가 계속 이제 구강 쪽으로 아니면은 호흡기 구강 쪽으로 이제 밀어주는 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가래 같은 거 생기면은 가래 뱉어내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선모작용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화학적인 방어 체계로 이런 점막에 있는 점액 같은 것들이 생기고 위 안에서는 위액이 있고 그리고 뭐 선점 방어 매개 분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지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화학적인 방어 체계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또 단백질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얘들은 세포는 아니지만
아주 조그만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혈액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보체, 컴플리먼트라는 단백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보체계는 아마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수업에는 아마 이걸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너무 좀 많아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수업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굳이 이걸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보체는 그냥 혈액 안에 있는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라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랑 비슷한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생리학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혈액에 보면은 코아굴레이션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 응고 체계가 있거든요. 혈액 응고 체계가 배웠어요 혹시? 코아굴레이션 시스템? 그러면은 이해가 쉽겠네. 코아굴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코아굴레이션에 관련된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단백질이 순차적으로 얘들이 시작이 1번부터 시작되면은 1번부터 얘가 하나가 액티베이션 되고 나면은 순차적으로 그 다음 것들이 쭉 액티베이션 되면서 결국엔 나중에는 뭐 피브린에서 피브린 되면서 결국 혈액 응고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플리먼트 시스템은 한 50개 정도의 작은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 마찬가지로 뭔가의 보체를 활성화를 시키면은 걔들이 캐스케이드를 이렇게 이루고 내려오면서 순차적으로 뭐가 활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보체가 활성이 되면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식세포 작용을 도와주기도 하고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면역계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선천 면역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뭐 물론 뒤에 적응 면역과도 좀 연관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기 때부터 원래 갖고 있는 단백질 체계예요. 그래서 얘는 선천 면역으로 일단은 분류가 됩니다. 사이토카인은 뒤에 설명할 텐데 사이토카인은 쉽게 설명하면은 호르몬은 알죠. 호르몬은 어떤 하나의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 기관에서 만들어진 어떤 호르몬이 다른 기관으로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면은 다른 기관에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얘가 활성화되는 그런 거를 이제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사이토카인은 호르몬이랑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르몬은 예를 들면 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우리 뭐 부신피질로 이동하기도 하고서 우리 몸 전체를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혈액을 따라서. 근데 사이토카인은 세포에서 분비돼서 바로 옆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정도의 이동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은 어떤 특정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작은 단백질인데 그것들이 분비하는 단백질이 옆에 있는 세포에 가가지고 면역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사이토카인도 하나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토카인이 뭐 종류가 수백 개예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이름에 따라 기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면역계를 더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도 있고 어떤 것들은 면역계를 억제하는 사이토카인들도 있는데 그 사이토카인의 이름들을 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이토카인은 면역계의 어떤 그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그런 단백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천면역에 작용하는 세포들은 아까 얘기한 파고사이트들, 백혈구들의 대부분이 여기 이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림프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포들이 이제 선천면역에 작용하는 식세포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림프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NK 세포라는 이 세포가 이제 선천면역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림프구 중에서 B셀이나 T셀이 어떤 항원을 인식해가지고 분화되는 거랑은 NK 세포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NK 세포는 그냥 얘도 아기 때부터 원래 존재하면서 얘들을 아기 때의 역할이나 이 성인에서의 역할이나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내추럴 킬러 셀, 그러니까 세포들을 죽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선천면역의 구성 요소에 뭐가 해당이 되는지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거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에 관여되는 것들은 뭐 아까 쭉 얘기한 것들이 이렇게 있고 대부분 다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얘기 안 한 게 제한된 항원 수용성 특이성을 가진 T셀이나 B셀. T셀이나 B셀은 대부분 이제 적응 면역에 해당이 되는데 일부 T셀이나 B셀이
제한된 항원 수용체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뒤에 T셀이랑 B셀을 좀 배우고 나서 이걸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스트셀은 이 그래뉼을 분비하는 세포들인데 이거 주로 알러지 반응에 주로 작용하는 이제 세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그래뉼들이 대부분 이제 알러지 반응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 세포도 선천 반응에 면역에 이제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 덴드라이틱스 아까 설명했고요. 포식 세포들, 상피 장병 이런 것들이 이제 선천 면역에 관여하는 주요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피지컬 베리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게 상피 세포라고 생각하면은 상피 세포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으면은 외부에서 병원체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요. 이렇게 병원체들 이렇게 붙어 있다가 우리가 손을 씻거나 하면은 대부분 또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없어지면은 얘들이 그냥 뚫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안에 이제 뭐 밑에 진피로 들어오게 되면 감염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는 게 상피 세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피 세포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뭐 화학적인 물질 같은 것들을 분비시켜 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균들의 성장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림프구들이 거기 있는데 뭐 그냥 꼭 여기까지는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식 세포들에는 아까 얘기한 뉴트로필이 주요 포식 세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고름이 생기면은 대부분 뉴트로필이라고 아까 책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매크로파지들이 주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얘들은 뉴트로필이나 매크로파지의 주 기능은 뭔가를 잡아먹어가지고 잡아먹은 다음에 세포 내에서 걔들을 뭐 애시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활성산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잡아먹은 병원체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제거하는 게 얘들의 주요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잡아먹고 나면은 이것들이 잡아먹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포식을 하고 나면. 그럼 거기서 이제 특이적인 이제 사이토카인들을 분비를 해요. 이 세포들이. 분비된 사이토카인에 의해 가지고 주변에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토카인들이 분비되면 주변에 있는 세포들도 활성화가 면역포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상처가 생겨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상처가 있는 부분이 상처가 있는 줄 몰랐는데 뭔가 따끔거리고 아프기 시작해. 그러더니 그 다음날이 됐더니 거기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그러면 결국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병원체가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포식세포가 와가지고 그걸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잡아먹었는데 거기서 사이토카인들이 분비가 되면서 주변 염증세포들이 막 활성화되고 사이토카인 같은 것도 나오면서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서 거기들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국소적으로 부어오르는 건 나쁜 현상은 아니고요. 그것들이 이제 부어오르면서 그게 부어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병원체가 우리 몸으로 그냥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기능을 거기서 하면서 부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소가 되면은 그 국소적인 부분에 내에서만 염증 반응이 있다가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이런 선천면역 기능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온 것들이 혈액을 통해 들어가고 전신에 퍼져가지고 결국은 sepsis가 되거나 아니면 뭐 폐혈증 같은 것들이 이제 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지상 세포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반응을 연결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물론 앞에 얘기한 매크로파지도 그런 기능을 하는데 아까 그 APC 항원 제시 세포라는 게 있었잖아요. 항원 전달 세포였나? 그래서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라는 게 있는데 걔들이 이제 주요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 제일 중요한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 이 수지상 세포라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덴드라이틱 셀인데 얘의 기능은 뭐냐면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반응을 연결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덴드라이트 셀이 기능을 못하면은 선천 면역 반응만 일어나고 뒤에 일어나는 적응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T셀이나 B셀의 활성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얘들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고 있다가 T세포나 B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얘들을 적극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이것들을 염증 반응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이 부어오른 이 염증이 있는 부위가 계속 그냥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증상이 심해지겠죠.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수지상 세포는 이런 후천 면역, 그러니까 적응 면역 반응을 연결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 중에서도 얘의 기능은 T세포의 항원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할 때 주로 MHC와 T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좀 들으면은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설명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리고 NK 세포는 림프구지만 항원에 대한 교육 없이 즉각적으로 작용한다. 이 림프구들은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듯이 아기 때보다 성인이 되면은 점점 이제 면역 반응이 좋아지게 되는데 그게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T세포들이나 B세포들의 교육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NK세포는 그거에 해당이 없어요. NK세포는 교육이 필요한 세포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림프구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다른 것과 다르다. 그래서 다른 림프구랑은 다르게 기본적으로 교육 없이 즉각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포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체 림프구 중에서 한 1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의 기능은 죽이는 방식이 조금 특이하게 죽이는데 이게 뒤에 T세포가 어떻게 세포를 죽이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이게 또 좀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죽이는지는 좀 설명을 합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이토카인인데 사이토카인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포 간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물질인데 이렇게 면역세포가 있으면은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나면 뭔가를 포식하고 나면은 얘들이 뭔가 사이토카인을 막 분비를 해요. 그럼 분비한 것들이 주변 면역세포, 얘들은 활성화가 안 된 세포들에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얘들의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얘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수용체를 통해서 얘가 받아들이기도 하면은 이 해당되는 세포들이 활성화가 안 됐던 것들이 활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원에 노출이 된 세포뿐만이 아니라 항원에 노출되지 병원체에 노출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세포들도 이런 사이토카인을 통해 가지고 막 활성화가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만 일어나고 근데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뭐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왜 죽냐? 이거 감기 바이러스인데 왜 죽냐?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의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이토카인이 전신적으로 너무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제어가 안 되면은 이게 조금 경한 정도로 좀 심해진다 싶으면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몸살 감기예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 전신적으로 막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은 몸에서 염증이 온몸에서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가 약간 오한이 있고 춥고 정상적인 기능을 잘 못하겠고 뭐 열도 나고 뭐 그런 반응이 이제 우리 몸살 감기 뭐 그런 증상이고요. 그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사이토카인들이 온몸에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이제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주요 바이탈 오르간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거는 국소적으로만 제어가 돼야지 이게 뭐 사이토카인이 염증 반응이나 아니면 면역 기능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막 주사기로 막 사이토카인을 갖다가 혈액에다가 주사를 하고 그러면은 몸살 증상이 막 굉장히 심해지다가 잘못하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거는 세포에서 발현돼서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세포에만 작용하는 그런 이제 전달 물질이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리고 조절도 굉장히 잘 조절이 돼야 되는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효과적으로 아직 사용하는 방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직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적응 면역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다음에 볼 건데요. 아까 적응 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적응 면역에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천 면역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적응 면역에는 비세포에 의해서 분비되는 항체에 의해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T세포에 의해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이 체액성 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체액성 면역에 해당되는 거 주로 이제 항체에 대한 설명이 될 텐데 항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나면 체액성 면역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세포성 면역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 어떤 병들이 생기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응 면역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T세포 이제 주로 그러니까 림프구에 의해서 생기는 면역 반응인데 림프구는 B세포에 의해서 생겨서 B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 생기는 이제 체액성 면역이 있고요. 그리고 세포성 면역 T세포에 의해서 생기는 세포성 면역이 있고 NK세포 내추럴 킬러 셀은 이거는 선천 면역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세포와 이 플라즈마 셀 그리고 항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액성 면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체이기 때문에 자, 항체가 뭔지를 좀 봅시다. 자, 항체를 얘기하기 전에 항원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야 돼요. 항체와 항원은 서로 뭐 상반되는 개념이긴 한데 두 개가 그냥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항원 안티젠이라고 그러는데 안티젠 그리고 항체는 안티바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티젠은 뭐냐면은 항체나 안티바디 그러니까 안티바디 기본적으로는 안티바디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원이 있으면은 항원에 붙는 안티바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티바디와 결합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이제 항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젠하고 안티바디하고 두 개가 결합하는 물질. 그러면은 반대는 안 돼? 안티바디에 붙는 물질은 안티바디에 붙는 안티바디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럴 때는 뭐가 항원이고 뭐가 항체야. 뭐 그럼 그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항체와 결합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그냥 안티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T세포도 있어. T세포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T세포와 결합하는 것도 항원이겠다. 그래가지고 T세포도 항원으로 칩니다. 그래서 T세포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도 이제 항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체와 결합하는 것도 항원이고 T세포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도 항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체는 이게 이름은 항체 안티바디라고 얘기하는데 항체의 또 다른 이름이 비세포 수용체예요. 그래서 비세포 수용체와 항체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비세포에 세포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비세포 수용체라고 그러고요. 이게 분비돼 가지고 밖으로 그냥 혈액으로 흘러 나오면은 이걸 항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세포나 T세포 수용체와 결합하는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들을 다 이제 항원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비세포의 항원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주로 대부분의 분자들이 비세포 항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탄수화물, 리피드, 지질, 뭐 핵산,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이 다 비세포에 결합하는 항원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항체는 대부분의 우리 몸에 있는 거대 분자들이랑 다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T세포의 항원은 특이적으로 펩타이드만 가능합니다. 얘는 펩타이드만 붙을 수가 있어요. 딴 거 이 카보하이드레이트, 리피드, 뉴클레이크 애시드 뭐 이런 거 다 못 붙습니다. 심지어 프로테인도 못 붙어요. 펩타이드와 프로테인의 차이는 뭐죠? 펩타이드가 모여가지고 이게 3차 구조가 형성되면 프로테인이죠. 그래서 이 프로테인 형태로 3차 구조를 만든 거는 T세포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T세포 수용체가 인지를 못해요. T세포 항체, 그러니까 T세포 수용체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only small 펩타이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외워놓고요. T세포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T세포 얘기할 때 외워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비세포는 비세포의 항원, 항체가 결합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분자들이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항원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면역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면역원은 이뮤노젠이라는 거는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항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원이 더 큰 개념이죠. 항원 안에 면역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항체가 이렇게 뭐 단백질에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단백질을 붙는다고 모두 다 면역 반응을 일으키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붙어가지고 얘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은 그 항원은 면역원인 거고 얘가 붙었는데 면역 반응을 안 일으킨다 그러면은 얘는 항원이지만 면역원은 아닌 거죠. 자, 그 개념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용어의 정의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 아까 좀 얘기했지만 항체, 안티바디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티바디는 항원하고 결합하는 단백질을 항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항체의 다른 이름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얘기한 비세포 수용체도 항체고요. 그리고 또 약간 학문적인 말로는 이뮤노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도 항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체라고 하나,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하나, B셀 수용체라고 하나 결국은 다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같은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다 같은데 왜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쓰냐 하면은 B세포에 그냥 결합해 있을 때는 보통 B셀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분비돼가지고 밖으로 체액으로 나오게 되면은 항체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떨어졌다 하면 면역글로불린이라는 말은 약간 이거를 항체의 클래스를 구분할 때 좀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학문적으로 설명할 때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구분해서 쓰긴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다 같은 몰레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 이제 B세포가 이제 분화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포에 이게 이제 머추어 B셀인데 이제 성장해서 밖으로 이제 나온 B셀이에요. 그러니까 혈액 내에 존재하는 B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혈액 내에 이렇게 항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항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보통 안티바디라고 얘기 잘 안 하고요. 이거는 B셀 리셉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얘가 플라즈마 셀로 이제 분화가 되고 나면은 이 항체가 붙어 있던 게 다 밖으로 이렇게 분비가 돼서 나가요. 그럼 이렇게 분비가 돼서 나가면 얘 혈액 속에 그냥 존재를 하겠죠. 이런 형태를 보통 이제 항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는 그냥 묶어가지고 다 그냥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IG 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다 이뮤노글로불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은 클래스에 따라서 뭐 IgM, IgD, 뭐 IgG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뭐 다 이뮤노글로불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티바디 그리고 B셀 리셉터 그리고 이뮤노글로불린 다 동의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체는 어디 있냐? 우리 몸 안에 어디 있겠죠. 근데 몸 안에 있는데 아까 설명한 그 1차 림프계 장기가 있었고 그리고 2차 림프계 장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주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차 림프계 장기에서 이제 본메로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B셀이. B셀이 이제 여기만 봅시다. 일단 위에만. 우리는 지금 이제 퓨머럴 이뮤니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B셀이 골수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은 만들어진 이 B셀들이 이제 머추어 B셀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머추어 B셀로 이제 성장을 해서 밖으로 이제 혈액내로 나오게 돼요. 혈액내로 나와가지고 얘들은 골수에 있던 것들이 이제 혈액내로 나오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림프계를 다 이제 계속 서큘레이션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항체도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항체는 다 이런 림프노드나 뭐 스플린이나 이런 데만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일단 체액에 존재를 하는데 모든 체액에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항체 분비되는 항체가 존재하는 거는 일단 혈청에 제일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혈액을 분리하면은 이거는 항온고제 집어넣어가지고 센트리퓨즈 하면은 원심 분리하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RBC가 제일 밑에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WBC의 백혈구들이 중간에 존재를 하고 그 위에 층을 이제 플라즈마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층의 주요 단백질이 이 항체고요. 그리고 그냥 항온고제를 안 넣고 이제 센트리퓨즈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원심 분리하고 밑에 클롯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블러드 클롯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이거를 우리들 혈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혈청하고 플라즈마는 거의 성분 똑같은데요. 이제 항온고제를 넣었냐 안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시룸이나 플라즈마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대부분 이제 항체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이 시룸이나 플라즈마가 존재하는 데는 다 이제 항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청 안에 제일 많이 있고, 그리고 조직에 체액이 있죠. 우리 상처 나면은 상처에 뭐 혈액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체액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럼 그 체액 안에 대부분 항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체액에서 분비되는 물질들, 예를 들면 뮤커스, 우리 입안에서 나오는 뭐 침이나 아니면은 뭐 모유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도 다 혈액 항체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항체가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 피부 안쪽에 보면은 여기 혈관들이 있고 흔히들 이 혈관 안에만 이제 항체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항체가 여기 혈액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피부와 혈액 안에 중간에 우리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조직 안에도 체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체액 안에 항체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항체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다가 기능에 이제 병원체들을 만나면 여기에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 뉴트로핀이나 다른 셀들도 여기에 이동을 하면서 이런 데 이제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그 항체가 존재하는 거는 혈액 그리고 림프계에 해당되는 기관들 그리고 이런 체액에 존재하는 조직들 그런 데 다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체가 여러 군데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이제 어디 있는지는 알았는데, 자, 그럼 항체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습 목표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나면 항체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겼구나. 자, 항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조금 단순한 형태부터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항체를 그려봐. 그러면은
가장 단순하게 그릴 수 있는 형태가 항체는 Y자 형태로 생겼습니다.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Y자 형태로 생겼는데 여기에 크게 보면은 이 항체가 이 동그란 거는 이제 항원이고요. 항원을 표시한 거고 항체가 요 Y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끝에 보면 색깔이 좀 다르죠. 요 끝에 항원과 접하는 부분은 이제 약간 갈색, 노란색, 진한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다르니까 이렇게 색깔을 구분을 해놨겠죠. 그래서 항체는 크게 보면은 항원이 붙는 부위가 있고 그리고 항원이 붙지 않는 부위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Y자로 생겼는데 양쪽에 보면은 팔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항원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팔이 두 개가 있고 이거 뭐 손과 같은 부분이 이제 두 개가 있어가지고 특정 항원을 결합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거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Y자 형태로 된 것들을 분자를 보니까 아, 항체 하나는 4개의 분자로 되어 있구나. 4개의 분자인데 2개는 동일하게 생겼고 나머지 또 2개는 또 동일하게 생긴 게 있어요. 파란색 2개의 분자와 빨간색 2개의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기다란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헤비 체인, 중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라이트 체인, 이 짧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경세, 라이트 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를 하고 있고 4개의 이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분자를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항체라는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항체가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항체는 모든 항체는 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항체는 4개의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체의 구조를 이제 분자는 4개인데 보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은 항원이 붙는 부위가 있고 항원이 안 붙는 부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원이 붙는 부위를 이제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부분을 이제 베리어블 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원 결합 부위 또는 이제 베리어블 리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밑에 일치되는 변함이 없는 부위 이 부분을 콘스탄트 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한글로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우리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네 설명이. 근데 이 베리어블 리전 어쨌든 그냥 콘스탄트 리전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체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체는 4개의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세 2개와 중세 2개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경세와 중세 2개가 합쳐진 이 부분에서 항원 결합 부위가 존재하고 이 항원 결합 부위를 우리가 베리어블 리전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콘스탄트 리전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로 이제 구조를 외워둡시다. 그래서 항체의 구조를 설명해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설명하시면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 항체는 기능이 뭐냐 도대체? 항체의 기능은 뭘까요? 자, 이게 좀 제가 그 영어로 된 책을 가져와가지고 그렇긴 한데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자 겁먹지 말고 봅시다. 영어로 돼 있다고 겁먹지 말고. 자, B셀이 있는데 B셀에서 분비되는 항체들이 있어요. 항체들이 뭔가 기능을 할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기능이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항체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화시키는 거죠. 중화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neutralization of microbes and toxins. 그러니까 얘는 미생물을 중화시키거나 혹은 독소들을 중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을 그려봅시다. 우리 예를 들면 제일 쉽게 이해되는 게 아마 바이러스 거예요.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니까. 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얘가 우리 이쪽에 있는 이게 셀입니다. 세포가 있어요. 자, 우리 몸에 있는 세포예요. 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조직을 통해서 들어왔으면은 바이러스 자체는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하는 미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그냥 단백질하고 이 안에 핵산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려면 숙주세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바이러스가 그냥 들어가느냐? 그냥 못 들어가죠. 어떻게 그냥 들어가요? 얘들이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바이러스 세포에 있는 어떤 수용체를 통해서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어떤 단백질하고 여기에 있는 이런 단백질하고
이 세포에 있는 어떤 특정 수용체하고 얘가 결합을 해야지 얘가 이게 안으로 엔도사이토시스가 되면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핵산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 유전자가 뭐 증폭이 되고 단백질을 만들고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항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항체는 여기서 항체가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항체가 여기 수용체랑 결합되는 부위에 항체가 이렇게 단단히 결합이 돼 있으면은 얘가 여기에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체가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중화항체들이 만들어지면은 이미 항체들이 이렇게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우리 몸에 혈액에 들어오면 이렇게 둘러싸기 때문에 이게 수용체를 통해 세포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는 들어왔지만 실제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세포에는 물론 좀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는 거니까 항체가 이미 있으면은 이 감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은 이런 현상이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은 내가 한번 이 바이러스를 한번 앓은 경우에 우리 몸에 항체가 미리 만들어져 있을 수가 있죠. 또 다른 경우는 내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예방 접종을 맞아가지고 이미 이 항원에 대한 항체를 우리 몸에서 이미 만들었을 경우에는 항체가 있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항체가 이미 여기에 붙으니까 세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우리들이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다 이제 뉴트럴라이션, 중화 기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중화 기능이에요. 이거를 이제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아니라 무슨 독소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뭐 콜레라 독소다. 콜레라 독소도 마찬가지로 뭔가의 작용을 하려면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수용체는 종류는 다르겠죠. 물론 이 바이러스 이 단백질도 다르고 이제 수용체도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항체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얘는 이제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항체였고 얘는 이제 콜레라 독소에 작용하는 항체였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거는 이제 뭐 세균에서 분비하는 독소들이 있는데 세균에서 분비하는 독소들에 대한 중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기능들을 이제 중화를 시켜가지고 얘가 세포의 수용체에 제대로 못하게 원래의 기능을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항체의 중화 기능입니다. 이게 이 항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시네이션 하겠다라는 것도 결국은 이 중화 항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리는 좀 다양하긴 하지만 그것도 기회가 되면 또 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중화 기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체의 또 다른 기능은 옵소닌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이 포식세포의 작용은 뭔가를 이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잡아먹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얘를 그러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어떻게 알고 잡아먹냐?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다른 물질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하고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잡아먹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이 세균에 있는 어떤 특정 구조물들을 인식해가지고 보통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세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구조물 같은 것들을 인지하면은 이 포식세포들이 잡아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잡아먹을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은 중간에 이렇게 항체가 그걸 매개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항체가 이 세균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그리고 항체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 매크로파지의 수용체가 이걸 인지해가지고 잡아먹게 되면은 이거를 항체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런 포식작용을 더 강하게 유도하는 기능을 우리가 옵소닌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항체가 그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체가 중간 이제 포식작용의 매개체로 이제 작용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옵소닌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옵소닌 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옵소닌은 항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뭐 컴플리먼트 이 보책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뭐 옵소나이제이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체도 할 수 있고 무조건 이제 포식작용을 매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다 옵소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옵소닌 작용을 항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옵소닌 작용도 하고 또 항원 항체가 이제 결합되면 그걸 인식해가지고 컴플리먼트 이 보체계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요 한 세 가지 정도, 하나 정도 더 보면은 이제 뭐 NK 셀을 활성화시키는 뭐 그런 기능이 있는데 한 네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일단 요 중화 기능을 한다. 요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예, 그래서 항체의 주요한 이제 기능 중에 하나고 그 이외에 옵선인 뭐 보체 활성화, 뭐 NK셀을 활성화시키는 거,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체의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항체를 이제 쭉 봤고요. 항체가 이제 우리 몸에 종류가 있어요. 근데 뒤에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나오다 말 텐데 이제 2장 남았는데,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해놓읍시다. 그 앞에 얘기한 선천면역과 이 적응면역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선천면역계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제한된 숫자의 항원만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한 100개면 100개, 한 1000개면 1000개 정도를 인지할 수 있는데, 이 T셀이나 B셀 같은 이제 이 세포들이 인지할 수 있는 항원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냐면은 한 B셀 같은 경우에는 한 10의 한 9승계에서 한 10의 한 11승계 정도의 항원의 종류를 인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T세포 같은 경우에는 한 10의 한 11승에서 한 13승 정도 개의 항원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 몸에 노출되는 것들이 뭐 이 정도의 항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것들을 인지해가지고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B셀 같은 경우, 아니 그러니까 뭐 선천면역계 같은 경우에 백혈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은 얘가 이제 박테리아다. 그러면 박테리아의 어떤 특정한 뭐 항원, 박테리아가 가진 특정 항원들을 인지해가지고 뭐 얘를 인지해서 이게 박테리아인 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인지해가지고 포식세포가 이걸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B셀 항체가 얘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단백질하고 여기에 있는 같은 이제 박테리아에 있는 여기에 있는 단백질하고 구분해서 얘를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항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항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다른 단백질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항체도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원이 크면 클수록 만들어질 수 있는 항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러면 이건 A라는 항체가 있고 여기에 B라는 항체가 있고 여기 이제 C라는 항체가 생긴 거죠. 그럼 A, B, C 항체는 그럼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림프구는 다 똑같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이 림프구가 B셀이라고 한다면 이 B셀은 도대체 몇 종류의 항체를 만드는 거야? 항원 수만큼 항체를 만들 수 있는 B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얘기한 대로 B셀이 항원을 인지할 수 있는 게 10의 9승에서 한 10의 11승계 정도 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B셀의 종류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10의 9승에서 10의 11승계 정도의 다양한 B셀 클론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긴 건 다 똑같이 생겼지만 이 B셀들, 각각의 B셀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항체의 종류는 다 다르고, 이 항체의 다른 종류만큼 얘가 가지고 있는 항체에 대한 유전자도 다 다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B셀들이 존재하고 T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T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면역학자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면은 원래 B셀은 한 종류인데 항원이 들어올 때마다 얘들이 가가지고 새로운 B셀들을 만들어내는 건가? 그게 첫 번째 이제 가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 몸에는 원래 10의 한 10승계 정도의 B셀이 있어. 근데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올 때마다 걔들이 10의 10승계 정도 있는 다양한 종류의 B셀 중에 하나가 가가지고 걔한테 가서 작용을 하는 거야. 자, 두 개 무슨 이론인지 알겠어요? 구분이 돼요? 자, 이해가 되나?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예은아, 황예은 학생, 네. 마이크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네. 진짜? 자, 그러면은, 자, 이해됐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는 사람 손 들어봐.
자, 그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 잘 모르겠으면 다시 들어.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해했다 그러니까 예은아, 자,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을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원래 B셀은 한 종류인데 항원이 노출될 때마다 그게 새로운 B셀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첫 번째 이론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는 원래 아기 때부터 10에 한 10승계 정도 B셀, 다양한 종류의 B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항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에 해당되는 B셀이 가서 작동을 하는 거야. 자,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을까? 1번, 2번. 1번. 1번. B셀은 원래 한 종류인데 얘들이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올 때마다 가서 작동한다. 맞아? 네. 오케이.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죠? 근데 답은 2번이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B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우리 몸에는 그 B셀의 종류가 한 10에 뭐 한 10승 막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게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면서 실제로 머추어 B셀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B셀들이 우리 몸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큘레이션을 이제 하면서 우리 면역계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 새로운 항원 없냐? 우리가 못 보던 항원 없냐? 그래서 이미 얘들은 다 교육이 돼가지고 내 몸 안에 있는 항원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항원에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B셀들이에요. 그 B셀들이 우리 몸을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부에서 새로운 항원이 들어오면은 10에 한 10승계 종류 중에 뭐 몇 개가 가서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그 중에 한 10개가 가서 반응을 하면은 그 B셀들이 일시적으로 한 10개 정도가 처음에 반응을 했는데 그 B셀들이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반응해가지고 얘들이 증폭이 돼. 그래서 10개 있던 것들이 한 1000개로 늘어나 갑자기. 그래가지고 염증 반응이 끝날 때까지 걔들이 1000개로 늘어나는 것들이 작동을 하다가 염증이 다 끝나고 나서 그 항원이 없어지고 나면은 걔들은 다시 10개로 줄어들어. 10개로 줄어드는 것까지는 아니고 한 50개 정도로 줄어들어요. 물론 외부에서 다시 그 항원이 들어오면은 얘들은 교육이 이미 됐기 때문에 다시 가서 잘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뮤나이제이션을 하거나 면역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이 원래 있었던 B셀, 이거를 이제 나이브 B셀이라고 그러는데 숫 B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나이브 B셀이나 숫 B셀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걔들은 교육되지 않은 B세포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골수에서 만들어져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직 항원에 한 번도 노출이 돼보지 않은 B셀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항원에 노출이 되고 한번 에듀케이션이 되고 나면은 걔는 활성화된 B셀이어 가지고 그 활성화된 B셀들이 작동하고 나면 일부는 기업 B세포가 돼요. 그래서 걔들은 우리 몸에 얘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한 번 더 그 항원이 들어오면은 걔들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더 빨리, 더 강하게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했냐면은 항체의 종류라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이뮤노글로빈 종류들을 몇 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뮤노글로빈 종류를 설명하면 여기 마치 설명을 5개 얘기하면은 항체 종류가 5개밖에 없는 것 같잖아. 근데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다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들이 본 그림에 의하면은 자, 요 그림을 보면은 요 뒤에 요 콘스탄트 리전 있잖아요. 요 부분은 몇 개 안 돼요. 우리 몸에서 인체에 존재하는 부분이 10개가 안 돼요. 근데 요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항원 종류만큼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B셀 클론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다 B셀마다 다른 이 베리어블 리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는 또 뭐 이론적인 배경이 있긴 한데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알아둡시다. 그래서 요 지금 여기서 항체의 종류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앞부분 항원이 결합되는 요 부위는 제외하고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요 뒷부분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뒷부분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요 생긴 거에 따라 가지고 IgG, IgM, IgD, IgA, IgE 뭐 이렇게 이름을 클래스를 나눠서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B셀 리셉터로 존재를 했을 때는 대부분 IgM이나 아니면 IgD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랬는데 얘가 항원에 한번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 어떤 건 IgG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IgG로 A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IG 뭐 E가 되기도 하고 클래스가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도 얘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항원에 노출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클래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IgG 같은 경우에는 혈액과 조직 내에 가장 많은 항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혈액 내에서 대부분 존재하는 항체들이 대부분 IgG고요. 얘의 기능은 뭐 보체를 활성화시키고 옵소닌 역할을 하고 얘가 태반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반을 통과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가진 IgG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태반을 통과해서 IgG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생후 한 3개월 정도까지는 항체가 결국은 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새로 안 만들어지면 소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평생 가지는 않지만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본인이 이제 항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보충해주기 위해서 엄마한테서 간 이제 IgG들이 그 항체들이 아기를 외부의 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IgA는 주로 점막에서 항원이 노출됐을 때 점막으로 분비되는 항원 형태예요. 그래서 이쪽 기관지에 존재하거나 아니면은 뭐 장점막이나 뭐 그런 데서 이제 항원이 노출됐을 때 주로 여기서 분비되는 항체들을 IgA라고 하고요. 얘는 생긴 게 이량체다. 이량체는 뭐냐면은 생긴 게 자 이게 5개 붙어 있으면 이거 오량체라고 그러고요. 펜타머. 그리고 2개가 붙어 있으면 이량체, 다이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IgA 같은 경우에는 다이머로 존재를 많이 하고요. IgM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만약 분비되는 형태로 존재를 하면은 펜타머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5개로 존재를 하게 돼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그냥 모노머로 하나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IgE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알레르기나 아니면 기생충 감염이 됐을 때 주로 이제 분비되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오지노필이 증가됐을 때 기생충 감염이나 뭐 알레르기 리액션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IgE도 마찬가지예요. 혈액 내에 이상하게 IgE가 높아져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기생충 감염 아니면 알레르기 리액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 수업의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휴머럴 이뮤니티, 이거는 셀룰러 이뮤니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체액성 면역 반응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체액성 면역 반응에는 1차 항체 반응과 2차 항체 반응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비세포, 숫 비세포라거나 나이브 B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처음에 노출돼가지고 항원을 노출을 못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뭉텅이로 있겠죠. 10의 10승계 종류의 이제 B셀들이 뭉텅이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항원이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칩시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B셀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랑 결합하는 항체를 가진 그러니까 B셀 리셉터를 가진 B셀들이 있을 거예요. 걔들이 와서 처음에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반응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얘들이 이제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항원에 노출됐어. 그러면 항원이랑 결합하는 게 생겼네. 그러면은 결합된 거에 의해서 이게 신호가 돼가지고 세포를 증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처음에 10개밖에 없던 것들이 막 1000개로 늘어나요. 1000개로 막 늘어나가지고 이것들이 같은 항원에 반응할 수 있는 비세포들의 수가 일단 늘어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얘들이 플라즈마 셀이라는 것들로 일부는 분화가 됩니다. 그럼 플라즈마 셀로 이제 분화가 되고 나면은 얘들은 더 이상 이제 B셀 리셉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얘들이 항체를 분비할 수 있는 세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항체를 이제 분비해 가지고 혈액 내로 이런 항체들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항원들이 없어지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기억세포라고 그래가지고 메모리 B셀들이 이제 남게 됩니다. 자, 이게 처음에 이제 반응하는 첫 번째 이제 항체 반응이에요. 근데 두 번째 노출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항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새로운 나이브 B셀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B셀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반응하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걸렸던 시간이 뭐 7일 정도 걸렸는데 두 번째 노출되고 나면 이미 교육된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된 세포가 반응하는 데는 뭐 한 반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3일밖에 안 걸려. 이 플라토까지 가는데. 그래서 3일 만에 이게 반응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항체가 만들어지는 정도도 보니까 1차 반응에 비해서는 2차 반응에서 훨씬 더 이거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또 뭐냐면은 첫 번째 반응에서 나타나는 거는 대부분 이제 IgM이 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날 때는 주로 이제 IgG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IgE나 IgA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IgM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의 이 클래스가 이제 다 바뀌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반응이 일어나면 더 빨리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노출될 때마다 더 빨리 일어나냐? 이게 뭐 무한정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실험을 해보면 한 3번 정도까지는 이게 좀 더 부스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반응기의 특징은 지연기가 짧다. 요 지연기.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짧아지고 대수기의 피크가 높다. 이 Y축이 더 이제 높게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항체의 결합력이 높아져요. 이게 처음에 결합됐던 항체보다 두 번째 반응하는 항체들의 결합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뭐 이것도 이론적인 배경이 있긴 한데 그렇고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날 때는 그냥 IgM보다는 IgG가 주로 더 많이 생긴다. 그리고 기억세포가 여기서는 기억세포가 이제 작용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 시간이 다 됐지만 요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한 가지는 백시네이션을 할 때 우리가 한 번 백시네이션을 안 해요. 보통은 두세 번을 한단 말이에요. 두세 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리스폰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반응을 시켰을 때보다는 두 번, 세 번을 하면 이게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들이 외부의 병원체가 노출되기 전에 충분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항체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이제 이 예방 접종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다른 예를 보면은 진단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루벨라 뭐 풍진 같은 거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 이 사람 혈액을 뽑아가지고 혈액 검사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보니까 풍진에 대한 IgM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첫 번째 감염된 거예요. 이건 외부에서 노출돼가지고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예방 접종을 맞았거나 첫 번째 예방 접종을 했거나.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풍진에 대해서 IgG가 많이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처음 감염된 건 아니고 외부에서 뭔가 풍진이 한 번 더 노출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예전에 예방접종을 맞아가지고 Ig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감염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은 건지 뭐 그런 거를 구분하는데도 이 항체를 가지고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감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런 항체의 1차 반응과 2차 반응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우리들이 좀 응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에도 좀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한번 다시 정리해가지고 공부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휴머럴 이뮤 리스폰스는 이 부분을 요거를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은 대부분 앞의 내용들을 다 이제 이해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한 내용이 면역학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음 시간에 지금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시험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못 보겠지만 다음 면역학 수업하기 전에 앞에 부분은 책이랑 요거를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받을게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T셀 면역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은 뭐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뭐 더 오늘 질문을 더 받기는 좀 그렇고 정 궁금한 게 있으면 이메일로 질문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궁금한 거 공부를 좀 해보고 이제 질문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고 했으니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